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녹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단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듣는 빗소리가 애잔한 노래 한 곡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여유로움 또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명숙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입니다. 장명숙 작가님은 8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중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니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패션계에 입문하셔서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셨고 40년간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무대 의상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가님의 이미지 또한 굉장히 우아하고 단아하신 모습입니다. 현재는 밀라노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분처럼 나이 들미 결코 두렵지 않은 그 자체로도 찬란하고 우아한 중년 이후의 삶을 꿈꾸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 제자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상하고 초췌해져 있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입을 쉬 열지 못하는 제자는 마침내 오열을 터뜨렸다. 실컷 울게 가만히 기다려준 뒤 따뜻한 차와 보드라운 수건을 건네주었다. 울음이 잦아들면서 침묵이 흘렀고 제자는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나를 찾아온 이유를 소상히 풀어놓았다. 살기가 싫고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되어 스승인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사연인즉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단다. 그간 갑고의 노력 끝에 원하던 조직에서 원하던 위치까지 올라가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재주도 많고 열정적인 사람이 풀이 죽어 있으니 가슴이 더 아팠다. 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중년이 된 제자는 바위처럼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보수적인 시댁은 용돈 액수에만 관심이 있고 남편의 태도는 결혼 전과 180도 달라졌다. 가정 안팎의 온갖 굳은 일은 모두 자신이 맡아야 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 분명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이 풍족함을 남편 혼자만 만끽하는 현실에 온갖 회의만 밀려올 뿐이라고 했다. 여기저기서 청탁은 밀려오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일은 계속 생기고 밤마다 업무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이어갔다.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나는 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제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걸 보며 어떤 답을 들려줘야 할지를 심사숙고했다. 제자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과부하가 걸린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향을 잃고 허둥대다가 번아웃이 온 것이다. 이렇게 번아웃이 오면 불면증을 겪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번아웃 증상은 더 심해진다. 알코올로도 신경 안정제로도 다스려지지 않으며 우울증이 깊어져 극단적인 상상까지 하게 된다. 작은 걱정을 크게 침소봉대하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심지어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난다. 특히 엄하고 까다로운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완벽주의 컴플렉스, 전능감 컴플렉스가 작동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걸거나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인다.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부담감도 커지고 자기 기대치를 넘지 못했을 때 심한 좌절감도 느낀다. 내 앞에 앉아있는 제자가 그런 환경에서 컸다는 걸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제자에게 이런 컴플렉스의 모습이 있냐고 물으니 어찌하세요? 점쟁이 같으세요. 라고 말하며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찌하느냐고? 내가 다 겪어봤잖아. 정말요? 선생님은 항상 당당하시고 자신 있어 보여서 두려움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그렇게 저녁 내내 나의 고군분투기를 제자에게 들려주었고 이런 조언과 격려의 말도 전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산다는 대명제를 세우라고. 나의 자식, 나의 남편 앞에 나라는 한음절이 붙는 건 내가 존재해야 자식도 남편도 있다는 뜻이라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우주도 멸망한다고. 조물주가 나를 만드신 뜻이 분명 있을 텐데 죽었다 생각하고 도리어 살아갈 이유를 찾아보라고. 그 의미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 희미한 빛이 나타나고 터널의 끝이 보일 거라고. 자신을 들볶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라고. 그러려면 자신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요구부터 먼저 알아차려서 들어주어야 한다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라고. 실패해도 창피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쓸데없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끌어안고 전전긍긍 하다 보면 내 어깨에 온갖 구준열이 얹히게 되는 법이라고. 어려운 청탁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지 냉정히 판단하고 불가능할 때는 담담하고 공손한 태도로 내 능력 밖이라 호언장담하다가 실수할지 모르니 좋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한다고. 자식과도 남편과도 시댁과의 관계에도 다 이런 방법을 대입하라고. 처음에는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야말로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어떤 관계든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면 결국 나쁘게 꼬이지는 않는다고.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달래주고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라고. 힘에 겨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잠시 쉬어가고 주변의 산천 경계도 구경하며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나는 제자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래 눈치를 봐가며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 알려주었다. 다행히도 세상 모든 고민을 끌어안은 것 같던 제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평정심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리곤 한번 노력해 보겠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그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걷힐 것 같다며 혼자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중이라고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저를 계속 다독이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더 밝은 얼굴로 찾아뵐게요. 제자가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게 이럴 때는 참 아쉽다. 첫 번째로 살면서 깨달은 것을 두 번째 태어나 살아가면서 써먹으면 두 번째 생은 참 수월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게 좋다. 인생을 두 번 살면 힘들고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다. 오랜만에 남편과 언쟁을 했다. 46여 년을 함께 했으니 싸워봐야 뻔하고 힘만 빠지기에 웬만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그날만은 피하기가 싫었다. 정확히 말하면 또 그 소리를 하는 게 싫었다. 남이 보더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나는 핏대를 올리게 된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남편은 이번에도 또 그 소리를 하며 약을 올리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소리에 마침표를 찍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단단히 전의를 다지고 선전포고를 했다. 남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한데? 왜 내가 남을 의식해야 하는데? 왜 내가 남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줘? 내가 아플 때 남이 같이 아파해줘? 내가 배고플 때 남이 나에게 밥을 줘? 그 대단한 남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왜 내가 남의 눈치부터 봐야 하는데? 그 대단한 남 때문에 내가 당했고 겪어내야 했던 분노를 쏟아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나의 사고, 나의 행동을 왜 남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가? 이것이 분노의 근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의식이 강했는지 반항심이 강했는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식의 말에 늘 반감이 생겼다. 그래서 친정 엄마와도 가끔씩 부딪혔고 유난 떤다라는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 개성 강한 딸이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달파질까봐 염려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지 체면칠에 진저리를 쳤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결혼식 전으로 극에 달했다. 남이 보더라도 예단을 이 정도는 해야지. 남이 보면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흉본다. 내가 보기엔 예단과 혼수를 장만하는 비용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래서 정성스레 혼수를 준비하시는 친정어머니와 이에 불만을 갖던 나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친정아버지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 가운뿐만 아니라 예식에 착용한 모자까지도 못마땅해 하셨다. 그 당시 누구나 다 쓰는 베일이 아닌 하얀 토크 모장의 모자를 보시곤 남들이 모두 쓰는 베일을 썼으면 좋겠다며 얼마나 노여하셨는지 모른다. 항상 나는 남 때문에 공연한 꾸지람을 들었고
약간의 문제와 같은 취급을 받아 적잖이 위축된 채 살았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적어도 보수적이지는 않겠지 하며 은근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웬걸? 남편은 친정아버지보다 한 수 위였다. 다행히 남편은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든 스키니진을 입든 의상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나의 전공을 존중해주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의생활을 뺀 나머지에 대해선 걸핏하면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을 내세웠다. 정말 이를 어쩌면 좋나 싶었다. 한창 패션계에서 일할 때 가끔 퇴근이 늦곤 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어김없이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로 내 발목을 잡았다. 물론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다. 엄마의 귀가가 이를수록, 기왕이면 귀가가 일정할수록 아이에게 좋으니까. 하지만 나를 설득하려는 그 무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이 남이 보더라도라는 무기를 꺼낼 때 내가 꺼내는 비장의 무기는 루이지네처럼 살자고 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친하게 지냈던 이탈리아 친구 이야기를 예로 들어 미안하지만 내가 루이지네 집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을 멈추었다. 루이지네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사는 스타일이 독특했다. 루이지네 가족은 2층 집에 살았는데 1층은 허름한 가구와 집기가 가득 놓인 생활 공간이었고 2층은 좋은 물건을 모셔둔 쇼룸 같았다. 참 좋은 분들인데 좋은 물건은 쓰지 않고 허름한 물건만 쓰는 생활 방식에 공감이 되진 않았다. 루이지네 집 이야기를 하면 조용해지던 남편이 이번에는 거세게 반격했다. 누구네 집도 다 그렇잖아. 나만 남의 시선 의식하는 위선자 취급하지 마. 남편이 예로 든 누구네 집. 그 집에는 내가 좋아하던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에서 본 것을 이곳에서도 또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어머 좋네요. 어떻게 이런 대작을.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내외는 작가의 이름도 작품명도 모르는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얼버무렸다. 오로지 화랑에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부추겨 이 작품을 구매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고 보니 그림뿐만이 아니었다. 유명한 수입 그릇은 장식장의 진열용이 되어 그릇 본연의 쓰임새를 잃은 듯했다. 대신 식탁에는 케이터링한 호텔의 식기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알맹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삶보다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런저런 논리로 반박을 하니 남이 보더라도 라는 말을 하던 남편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이제라도 남편이 저 소리를 멈추어 주길 바랄 뿐이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건 즐겁게 사는데 자양분이 된다. 청년기에는 이기적인 꿈, 노년기에는 이타적인 꿈. 나에겐 언제나 꿈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마틴 루서 킹의 명언 I have a dream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 이름을 내건 브랜드는 없지만 패션계에서 두루 일해보았으니 이만하면 얼추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나에게도
어린 시절엔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간호사가 되거나 훌륭한 자선 사업가가 되어 아픈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싶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이기적인 꿈이었다. 못생겼다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에서 생긴 꿈이었다. 간호사나 자선 사업가가 되는 꿈은 이타적인 꿈이었다. 어릴 적 주변에서 흔하게 봐왔던 어려운 이들을 접하며 생긴 꿈이었다. 패션계에서 일하다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1995년 6월에 나의 일터였던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내가 나가던 직장이 없어졌다. 하늘로 떠난 이들 중엔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와 동창도 있었다. 살아난 안도감,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왜 이렇게 엉터리로 건물을 지었냐고. 그 건물을 지은 당사자가 내 앞에 있다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그때 화려한 부분의 일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쪽 일도 해보자고 생각했다. 그 후 큰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고 수술실 앞에서 신께 무릎 꿇고 했던 약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의 50대, 60대를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며 보냈다. 호스피스 자격증도 따두었다. 주변인들이 떠날 때 쓰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 봉사지 사실 봉사가 아니라 취미였다. 봉사는 남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아닌가? 그런데 나는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기보다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순전히 내가 좋아서 보육기관을 찾았다. 그러니 봉사보다 취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갈 때 즐겁고 가서 즐겁고 돌아올 때 즐거우니 이런 멋진 취미가 또 어디 있을까? 25년 가까이 베풀며 살고자 노력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나는 참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었다는 것.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직접 목격하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선명해졌다.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하다면 자선재단을 만들어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은데 꼬맹이들의 간식과 장난감 정도만 챙겨줄 여유밖에 없으니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 새내기 청년들에게 어깨를 내주며 기대라고 하고 싶은데 몇 명에게만 그런 역할을 해줄 뿐이니 나는 여전히 미약하다. 옛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꿈을 키우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나의 꿈이다. 한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다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시인 래프 월도 에머스는 그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